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이번 여름,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속 시원하게 해주는 이곳의 사연을 들으며 여름을 보내고 있는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다른 사연자분들께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는 것처럼 저 역시 잘못된 선택으로 생긴 일을 바로잡기 위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됐고, 제게 피해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순 없지만 그 상대방인 사람에게 제대로 한 방을 먹이게 됐는데요. 그간 있었던 일을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또 제 지인들 붙잡고 이야기할 만큼 좋은 일은 아니다 보니 익명이 유지되는 이곳이라면 마음 편히 제게 있었던 일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바로 제 사연 시작해 보죠.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던 저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막힘없고 불편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조금씩 제 삶이 기울게 됐죠. 물론 처음엔 남편을 만나게 된 걸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 모임에 따라 나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남편은 첫 만남에서부터 연애를 시작할 때까지 저에게 정말 잘했어요. 사실 거기까지는 어느 남자든 여자에게 잘해주는 시기다 보니 보통의 연애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연애한 지 1년이 넘어가도 2년이 넘어가도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연애와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여자 입장에서 나와 만나는 남자가 연애 초기 때와 똑같이 대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 아실 거예요. 이 남자는 날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구나. 평생 나만을 바라봐 주겠구나. 확신을 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만을 사랑해 주는 남편에게 확신을 가졌고 그 사람과 하루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죠. 물론 결혼이라는 게 서로 확신을 가졌다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저희 두 사람은 우선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해결이 된 상태였습니다. 유복한 저희 집안으로 인해 결혼에 필요한 자금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남은 건 양가 부모님의 결혼 승낙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선 예비시댁에서는 나이가 차고 있는 남편의 결혼 소식을 은연중에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고,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제법 탄탄한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경제력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 남편을 저희 부모님께서 반대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만 해도 큰 반대가 없으셨던 부모님께서 남편을 만나고 난 뒤로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엄마는 아빠의 뜻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셨고 아빠가 남편을 조금 더 만나보라며 결혼을 유보하시는 입장이었죠. 저도 그 이유를 알긴 알았어요. 남편이 좋게 말하면 호기심 많고 사교적인 성격이고 나쁘게 말하면 능글맞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될 저희 친정 아빠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큰 긴장 없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는데 그게 하필 아빠 재력과 회사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지금 차고 계시는 시계 한정판 모델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이걸 한눈에 알아보나? 자네 시계에 관심이 많은가 보지? 남자 취미의 끝은 시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관심은 많긴 한데 평범한 회사원이다 보니 인터넷이나 잡지로 접하는 게 전부긴 합니다. 근데 아버님 재력이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시계만 봐도 돈이 많다고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집안 사위 되면 나중에 그런 시계 차볼 수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나도 사원일 때가 있었으니.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하고 목표만 뚜렷하면 뭐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기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아버님 회사 확인해 봤는데 그 정도 연매출과 순수익이면 아버님 월 수입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그리고 상무나 전무 월급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던데 대기업과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런 게 왜 궁금한 건가? 나중에 제가 아버님 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인가 궁금해서요. 대충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과값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아버님 댁을 찾아와 둘러보고 아버님 뵙게 되니까 제 생각 이상인 것 같아서요. 정말 부럽습니다. 제가 상상으로만 하던 생활을 현실에서 살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제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아껴 주십시오. 그 외에도 남편은 쉽사리 꺼내지 못할 호기심을 잔뜩 늘어놨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이 친정 아빠에게 거슬리게 느껴졌고 결혼을 유보하라는 말씀을 하시게 만든 거죠. 아빠, 성현 씨 다른 뜻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닐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아빠 기분 좋게 하고 분위기 띄우려고 한 말들일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 너는 옆에서 그 이야기 듣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내가 지금 부럽다고 말한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야? 젊은 나이에 비싼 시계, 비싼 차량 보면 부러울 수도 있지. 그건 이해해. 근데 가족이 되기 전부터 장인 될 사람 월 수입이 왜 궁금해하고 우리 회사 상무 월급이 왜 궁금한 건데? 그리고 뭐? 나중에 내 회사에 들어와?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어이가 없어서 그놈, 너랑 결혼해서 사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회사 상무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거 아니냐? 아니지. 그놈 머릿속에는 이미 우리 회사 상무가 돼 있겠지. 근데 누가 그렇게 해준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도 안 낸 놈을 누가 자리에 앉힌다고 그래? 그리고 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런 생각을 벌써부터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고. 그딴 정신 가진 놈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하겠어. 네가 그 놈에 대해서 말할 땐 괜찮은 놈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직접 만나보니 그런 것 같지 않다. 너한테 진심인 거야 너만 아는 거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 놈이 떡국물에 관심이 많다는 건 확실히 알겠어. 그러니 당장은 이 결혼 승낙 못하겠다. 너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놈 조금 더 만나보면서 어떤 놈인지 확실히 알아봐. 아빠는 남편의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며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전 아빠가 남편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까지 남편이 저에게 단 한 번도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또 사치를 한 적도 없었고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격이 사교적인 편이라 그만큼 의욕이 앞서 말실수가 잦았던 탓에 이번에도 장인어른이 될 아빠께 잘 보이려고 하다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무력이 많다는 걸 놓치고 있었어요. 어쨌거나 그 당시에 저는 아빠가 남편을 오해한다고 생각해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아빠의 오해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아빠는 우리의 결혼을 승낙하셨지만 한 가지 조건을 걸으셨어요. 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직접 검증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내가 살아온 삶을 누군가가 속속히 밝혀내고 검증한다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군말 없이 친정 아빠의 말을 따랐죠. 이후 인사청문회 같은 아빠의 검증이 시작됐고 남편은 검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빠에게 제공했습니다. 어린 시절 쓴 일기장부터 지인들까지 말이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남편을 검증한 친정 아빠께서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셨는지 우리들의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이후 상견례와 결혼식 모두 별 문제 없이 잘 치르게 됐고 남편과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됐죠. 결혼하고 2년이 조금 안 돼서 아이도 가지게 됐고요.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결혼 생활한 지 3년이 조금 넘었을 때부터 남편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자들이라면 보통 할 수 있는 불만이었습니다. 문제는 뒤에 따라붙는 이유였죠. 아, 정말 별것도 아닌 게 엄청 우쭐거리고 있네. 잘 놀다 왔어? 근데 당신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야? 아니, 오늘 모임에 그동안 안 나오던 경호라는 놈이 나왔는데 말이야. 결혼한다고 청첩장 돌리려고 나왔더라.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걔 장인 될 사람이 대학가에서 원룸 건물을 한두 개 가지고 있나 봐. 그걸 엄청나게 자랑하는 거야. 꼴랑 원룸 건물 가지고. 근데 애들이 이상하게 나랑 걔를 경쟁 상대로 붙이려고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겨우 건물 한두 개 있는 건물주 나부랭이를 회사 사장님이신 우리 아버님과 비교하는 게 말이 되냐고. 거기까진 내가 그냥 그러려니 했어. 근데 이놈이 이번에 결혼하면서 지네 장인한테 차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 차는 뭐냐고 묻더라? 근데 내가 그때부터 목이 막히는 거야. 내가 뭐 가진 게 없으니까. 뭐 집이야 좋은 곳에 살지만 결국 이 집도 당신 명이 아니야. 차도 결혼 전에 타던 거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이 안 나오더라. 꼴랑 건물주 나부랭이 장인에게 국산차 받은 걸 자랑하는 놈한테 아무 말도 못했다고. 유치하게 그게 뭐야. 그리고 당신이 왜 아빠한테 받은 게 없어. 아빠가 당신 시계 좋아하는 걸 알고 시계도 사줬는데. 이제 이 시계는 애들한테 약발 떨어졌지. 그렇다고 이게 몇천 몇억 되는 시계도 아니고 1,000만 원 조금 넘는 건데. 이런 건 흔해. 여보, 나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외제차 한 대만 뽑아주면 안 돼? 솔직히 나 정도면 외제차 정도 끌어줘야 하는 건데. 뭐? 당신 뭔데? 일개 회사원이 무슨 외제차를 타고 다녀? 회사원이지만 잘 나가는 기업 사장님의 사위기도 해. 내가 이제까지는 아버님께서 어련히 한 대 선물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더는 안 되겠어.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밖에서 내가 얼마나 난처한 줄 알아? 다들 내가 누구 사위인지 알고 있는데 타고 다니는 차는 별거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 보면서 얘 진짜 장인어른이 사장님이 맞나?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아버님께 잘 좀 말해줘라. 아니면 당신이 한 대 뽑아주던가. 당신 통장에 그 정도 돈은 있지 않아? 제발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회사나 열심히 다녀. 아빠랑 우리를 계속 연결짓지 말라니까? 그리고 아버지께 도움받은 건 결혼하면서 받은 걸로 끝내자. 우리가 어린애도 아닌 마당에 아빠 도움을 받아야 되겠어? 그렇게 외제차 타고 싶으면 당신이 빨리 승진해서 월급 많이 받고 사. 내가 그거 가지고는 아무 말 안 할게. 남편은 부잣집 처가를 두고도 겉으로 보여지는 게 없다며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된다고 징징거렸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아빠에게 도움을 안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면서 저희 친정아빠께 명품 시계와 정장, 구두 등등 받은 게 꽤 됐어요. 또 신혼집을 구할 때도 아빠가 큰 도움을 주셨고요. 그에 비해 저와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과 시댁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시댁 형편이 좋지 못했으니까요. 남편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그렇다고 처가에 불만이 있어도 입을 꾹 닫고 기죽어서 지내라는 건 아니었지만 너무 바라는 게 많았고 친정을 향한 불평불만이 많았죠. 여보, 어제 아버님 댁에 다녀왔지? 응, 아빠 쉬는 날이라 건우 보고 싶다고 하셔서 갔다 왔지. 알면서 왜 물어? 아버님께서 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 뭐 사업이나 나 관련해서. 딱히? 뭐 특별한 일도 없고. 근데 아빠 사업은 왜? 아니, 이번에 그 제2 공장 짓는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회사 일로 나를 부르시지 않을까 했지. 근데
아버님께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애정이 많다고 생각하시나? 그래서 날 부르고 싶은 상황인데도 먼저 말씀을 못 꺼내시나? 당신 설마 또 그 소리야? 지금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아빠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그 소리? 내가 말했지. 아빠 회사에 당신 들어갈 자리가 없다니까? 그래, 당신이 아빠 회사에 들어갔다고 가정하자. 그럼 당신 아빠 회사 들어가서 무슨 일 할 거야? 당신 대학에서 배운 전공도 지금 다니는 회사 업무와도 분야가 아예 달라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왜 맨날 아빠가 안 부른다고 난리야? 아버님께서 언젠간 사위인 내게 회사 물려주시려고 부르실 텐데 그게 언젠가 싶어서 이러는 거지. 그리고 내가 직접 실무 익혀서 뭐해? 난 아버님 밑에서 경영이나 잘 배우면 되는 건데. 당신이 왜 아빠 회사를 물려받아? 우리 언니가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혈연 관계를 떠나서 평소부터 그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우리 언니가 회사를 물려받는 게 맞는 거지. 당신이 왜 물려받아? 그리고 내가 말했지. 정말 아빠 밑에서 일 배우고 콩고물이라도 받고 싶으면 아빠 찾아가서 말해보라니까? 아빠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왜 맨날 내 앞에서 난리야? 당신 아빠 앞에서 회사 관련 말할 용기 없으면 지금 다니는 회사나 잘 다녀. 처형? 어떻게 처형이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아? 그건 아니지. 그리고 난 솔직히 그런 것도 좀 아버님께 서운해. 처형은 회사에 두면서 왜 난 안 부르셔? 뭐 때문에 아버님께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님 유독 나한테는 엄격하신 것 같다니까? 예전에 결혼 승낙 받을 때도 봐봐.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신이 아버님께 말씀 좀 드려봐. 그때도 당신이 아버님 설득해서 우리가 결혼할 수 있었잖아. 나 지금 다니는 회사 이제 다니기 싫어. 언젠간 사장 될 내가 기껏해야 부장까지밖에 안 될 놈들한테 굽신거리는 거 못 참겠다고. 남편은 걸핏하면 친정아빠가 자신을 회사에 불러들이지 않는다고 저를 잡고 불평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을 당시 아빠가 봤던 남편의 모습이 딱 맞았던 거죠. 남편은 친정아빠 회사에 다니게 되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보다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업무 숙지나 공부할 필요도 없고 놀러 다니듯이 회사를 다녀도 자연스럽게 아빠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남편이 한심해서 아빠 회사 이야기가 나오면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남편의 헛된 꿈은 쉽게 접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제가 100번 말하는 것보다 아빠에게 더 신랄한 비판을 듣고 자신을 객관화하길 바라는 마음에 직접 친정 아빠에게 회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내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막상 친정 아빠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빠, 이 사람이 회사 관련해서 아빠께 드릴 말씀이 있나 봐요.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회사 관련해서? 자네가? 그래, 뭔가 말해보게. 네? 그게 왜 저번에 말씀하신 새로운 공장 말입니다.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뭐 문제될 게 있나? 이제 곧 다 완공이라 시운행하고 바로 생산 시작해야지. 그런데 그거 물어보려고 한 건가? 당신은 왜 자리 만들어주니까 말을 못해? 아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보! 내가 말할게, 내가. 장인어른, 그러니까요. 그게... 아무리 요즘 미신을 안 믿는다고 해도 또 그게 막상 찝찝한 일이 있으면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장 다 짓고 시운행 하시기 전에 고사 지내시라는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고사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아버님 대신해서 잘 준비해서 고사 지내겠습니다. 자네도 참 무슨 고사를 지내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알아서 잘 지내라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말게. 그런데 그 말하자고 이렇게 뜸을 들인 건가? 남편은 제 앞에서 잘도 떠들어대던 말을 친정 아빠 앞에선 한마디도 못했고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기죽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시달리는 것도 적지 않게 힘든 일이었는데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었죠. 우선 시댁으로 가는 것부터가 저에게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시댁으로 찾아갈 때마다 빈손이거나 원하는 물건을 가져가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 왔어요. 아이고, 내 새끼 건우 왔구나. 할머니가 우리 건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어머님, 저 이거 바로 좀 정리할게요. 저녁에 구워 먹으려고 한우 좀 사왔어요. 또 한우? 요즘엔 한우보다 해산물이 더 금값이던데. 근데 들고 온 게 한우 말고는 없니? 네? 뭐가 더 필요하세요? 아니, 내가 저번에 언지를 줬던 게 있었는데. 아니다. 얼른 들어가서 정리해라. 네 아버님은 한두 시간 뒤에 들어오실 거다. 이후 한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거실로 갔는데 시모가 제 가방을 뒤지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 못 찾으세요? 건우 기저귀 갈아야 하는 거면 제가 할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 정말 한우 말고 챙겨온 게 없는 거야? 내가 저번에 그렇게 네 앞에서 말을 했는데도. 무슨 말씀이세요? 따로 사오시라고 말씀하신 건 없는 것 같은데. 저번에 말씀하신 거라곤 아버님과 오랜만에 부부 동반 모임 나가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래 부부 동반 모임. 내가 네 시아버지와 곧 부부 동반 모임 간다고 했잖니. 그게 당장 내일이라고. 네, 그런데요?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모르겠어? 넌 눈치가 없니? 꼭 시어머니 입으로 직접 말을 해야 그제야 알겠어? 내가 그 부부 동반 모임에 입고 갈 옷이 없어. 내가 말했지. 너희들 결혼식 입고 처음으로 나가는 모임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 모두 너희 결혼식장에 와줘서 다들 내가 누구 시어머니인 줄 알고 있는데 옷차림을 좀 갖춰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그렇게 모임 이야기를 네 앞에서 했건만 끝내 블라우스 한 장도 안 들고 온 거야? 네 시어머니 모임에서 개망신이라도 당하라고? 저는 오랜만에 모임을 나가신다고 하셔서 신나신 마음에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럼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옷이 한 벌 필요하시다고. 아니 그걸 굳이 내 입으로 말해야 하는 거니? 알아서 준비하면 좀 좋아? 당장 내일이 모임인데 이번에도 그 집 꼴을 해서 나가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앞에서는 몰라도 뒤에서 얼마나 수군거리면서 말하겠어? 아들이 부잣집 딸이랑 결혼했다더니 옷은 왜 저게 뭐냐? 부잣집 며느리가 가난한 시부모님 알길 뭐로 아는 것 같다며 별별 말이 다 쏟아지겠지. 안 그러냐? 그럼 지금이라도 요 앞 백화점에 가시죠. 내일 입고 나가실 옷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그렇게 뭘 원한다는 말이 시모와 시부의 입에서 빨리 나오면 다행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시댁을 떠나기 전까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를 정도로 입을 다물고 있던 적도 많았어요. 아니면 뭘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옆에서 그 이야기만 내내 하는 적도 있었죠. 사람 피말리게 하는 방법도 정말 여러 가지였다는 걸 시댁에 들어가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들은 제가 며느리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선물 받고 좋아하는 시부모님 얼굴을 보면 누구든 기분이 좋잖아요. 며느리로서 제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고, 근데 진짜 문제는 시부모님이 저희 집안을 팔아 지인들에게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남발하고 다닌다는 거였죠. 연정아, 너희 아버님 회사는 구인난이 없니? 요즘 뉴스 보면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다들 구인난에 힘들어한다고 하던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아버지 회사 다니는 언니 이야기 들어보면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오래된 회사기도 하고 나름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곳이다 보니 아직도 경쟁률이 꽤 높은가 봐요. 그래? 그래도 회사 일이라는 게 언제 무슨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사람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네 아버님과 사돈 처녀에게 일할 사람 필요하지 않냐고 물어보지 않으련? 네?
왜요? 설마 어머님 지인분에게 부탁이라도 받으셨어요? 취업 관련으로? 그게 말이다. 진짜 괜찮은 청년이 있어서 그래. 설마 내가 아무 사람이나 데리고 와서 너한테 이런 부탁하겠니? 그 집 엄마도 그렇고 바깥 양반도 사람이 괜찮어. 그런 사람들 밑에서 자란 자식은 또 얼마나 괜찮겠니? 진짜 괜찮은 청년인데 자기가 욕심이 많아서 와달라는 회사 거절하다 보니까 나이를 먹었다고 하더라. 나이 빼곤 하자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네 아버님께 부탁 좀 해서 취직 좀 시켜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요즘엔 회사에서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거기다 사람이 모자란 회사라면 몰라도 열심히 준비해서 취업에 떨어지는 사람도 많은 회사인데. 어머님, 아무리 친한 지인들이 취업 관련 부탁을 해와도 그런 건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제 지인들이라고 해도 못 들어주는 부탁이라고요. 아니 그 큰 회사에 사람 한 명 들이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네 아버님께 말도 전하기 전에 안 된다고 하니?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사람 좀 도와주면 안 된다니? 그것도 네 시부모님 얼굴도 있는 마당에? 내가 벌써 우리 사돈 되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꼭 취업시켜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해놨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앞으로 민철이 엄마를 어떻게 봐? 이러다 내 은인 같은 지인들과 연이 다 끊어지겠구나. 거짓말쟁이라는 낙인과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사실상 취업 청탁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능력도 검증이 안 된 사람을 아무렇게나 회사에 들인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고요. 거기다 설령 제가 친정 아빠께 그런 부탁을 한다고 한들 들어주실 리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말을 전한 제가 욕이란 욕은 다 듣고 몇 시간 동안 혼날 일이었죠. 그런데 시모와 시부는 뭐가 잘못된 일인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사업을 친목 다지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죠. 헌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뱉고 다니는 건 더 있었죠. 성현아, 이제 말 좀 꺼내봐라. 여보, 부모님께서 큰 돈이 들 곳이 있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나? 무슨 일인데? 그리고 얼마를? 이유는 말하기 좀 그렇고 한 1억 5천 정도만 빌려줘. 1억 5천? 그 큰 돈을 이렇게 갑자기? 당신 통장에 그 정도는 있지 않아? 아니면 아버님께서는 바로 융통할 수 있으시지 않나? 급해서 그런데 아버님께 부탁해서라도 어떻게 좀 안 될까? 나는 1억 5천까진 없고 아빠는 가능은 할 텐데.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아빠 성격에 어디다 쓰는지 모른다고 하면 빌려주시지 않으실 텐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그건 나도 잘 몰라서. 영경아, 우리가 정말 급해서 그래. 그렇다고 너희와 박가사돈께 말씀드리긴 힘든 일이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빌려주면 안 되겠니? 저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꼭 뭐든 확인하시는 분이라. 거기다 적은 돈도 아니라서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 사기를 당했는데 당장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잖니. 또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전세 계약 만료되는 날 바로 안 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난리고. 들어보니까 내가 안쓰러워서 안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빌려준다고 말했지. 너희 아버님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께서 그 돈을 왜 빌려주시는데요? 빌려주신다고 하더라도 아버님 어머님 선에서 해결하셔야죠. 왜 저희 아버지까지 끌어들이세요? 전세 보증금 안 돌려주는 게 왜 안쓰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감정이 드셔서 돈 빌려주는 일과는 별개인 거죠. 또 빌려주실 돈이 없으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저희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갈 말이 아니에요. 제가 돈이 있다고 해도 빌려드릴 수 없는 일이라고요. 안 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못 돌려주는 돈이라니까.
그 사람들 지금 이 시기만 지나면 그 정도 돈은 금방 만들어내. 그리고 1억 5천이 너희 집안에 얼마나 큰 돈이라고 그러니? 네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차량 중에 한 대만 팔아도 1억은 되겠구만. 그런 것들은 쉽게 사는 분께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돈을 아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빌려달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일이야? 저희 아버지 이름 걸고 이런 일을 벌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왜 맨날 지킬 수도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저희 친정 아버지를 걸고 만드세요? 이러려고 저랑 이 사람 결혼시키신 거예요? 두 분 덕 쌓는데 저희 친정 아버지 이용하시려고? 뭐? 정말 보자 하니까 얘가 못하는 말이 없어? 너 지금 시부모님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야? 돈 문제 그거 가지고 가족 간에 불화를 만들어? 너는 가족보다 돈이 먼저니? 이게 단순 돈 문제뿐인가요? 돈보다 아버님, 어머님이 지인들에게 저희 친정아빠 내세우는 게 문제인 거지. 제 귀에 들려온 취업 부탁만 해도 몇 번인데 이젠 돈 문제까지. 더는 안 참을 거예요. 저희 아빠와 관련된 일이 한 번만 더 나오면 그땐 이 집에 찾아올 일 절대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마시고 말 조심 좀 해주세요. 저희 집안 관련해서 어떤 말씀이든 꺼내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면 시부와 시모 모두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자기들도 할 말이 없었고 잘못한 줄은 아는 건지 제 눈치를 봤었죠. 하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시부모님을 상대하고 난 이후 진이 빠진 상태로 집을 들어와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바톤 터치를 하듯이 이번엔 남편을 상대해야 했거든요. 남편은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저에게 자기네 집안을 무시하는 거냐며 사람을 들들 볶았죠. 당신 아까 우리 부모님께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부모님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 며느리가 돼서 시부모님 눈치 보게 만들면 어떡해? 당신 우리 집이 못 산다고 뭐 가난해서 해준 거 없는 시부모님이라고 우습게 보는 거야?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언제 아버님, 어머님을 우습게 봤다고 그래? 그리고 집안 형편 이야기가 왜 나와? 내가 돈 이야기를 언제 꺼낸 적 있다고? 난 두 분이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한 것뿐이야. 그리고 우리 아빠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지인분들에게 약속한 일이 이번 한 번이 아니잖아.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돈 빌려준다는 일에 우리 아빠를 파셨다고. 이런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 당신도 생각해봐. 두 분이 한 행동으로 일이 심각해지면 우리 아빠는 말을 했든 하지 않았든 상황이 난처해지시는 상황이잖아. 그런 일 있기 전에 내가 단도리한 것뿐인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그리고 두 분이 잘못한 행동이고 두 분이 잘못하신 걸 아시니까 내 눈치를 보셨겠지. 또 내가 그 정도로 말한 거면 많이 참고 좋게 말한 거 아니야? 여기서 더 좋게 어떻게 말해? 며느리라면 더 조심해서 말했어야지. 우리 부모님 당신 눈치 보는 거 안 보여? 그리고 난 이해가 안 돼. 양가 집안 중에 어느 한 집이 잘 살면 잘 사는 집이 힘든 집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 다른 회사들 봐봐. 낙하선 직원 하나 없는 곳이 없어. 오늘 돈 관련해서도 그래. 아버님 댁에서 1억 5천은 다른 집 150만 원,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 아니야? 그런데 그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잠깐 빌렸다가 갚겠다는데 그 돈 빌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이나 당신 부모님이나 생각하는 게 똑같다. 이걸 끝까지 돈 문제라고 생각하네?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우리 집에 부탁하려는 생각만 가득할 수가 있어? 우리 집이 봉이야? 당신하고 시부모님 도와주려고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지금 회사 만들었어? 당신 계속 이렇게 나와봐. 내가 이 결혼 후회하게 계속해보라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봐봐.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보며 당연히 이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경제적인 부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들의 정서적인 부분이 걱정돼서 이혼을 선택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고집을 부려 친정 아빠가 반대한 결혼을 기어코 한 것도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아빠에게 딸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땐 그렇게 하는 게 부모님께 대한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일이 여러 번 있으면서도 괜찮은 척하며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친정 아빠가 회사에서 쓰러지시는 일이 생기셨습니다. 다행히 건강상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바쁜 회사 일정에도 틈틈이 운동을 해오시면서 건강을 자부하시던 친정 아빠에게는 그 일이 큰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가족들을 모두 불러 회사 경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렇게 바쁜 사람들 불러다 자리를 가지게 된 건 저번에 내가 쓰러진 일 이후로 마냥 내가 건강하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회사를 이끌 후계자를 두려고 해. 회사 경영진들 나이도 나랑 비슷해. 같은 생각이라. 젊은 사람한테 경영권을 넘길 거다. 경영진도 나와 뜻이 같고 내 회사 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해도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가족들에겐 내 뜻을 전해야 할 것 같아서 말하게 됐다. 그러니까 다들 내 결정에 불만 없길 바라며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럼 마저 먹던 거 먹자. 저 아버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 그 회사 후계자 따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자네가? 내 회사에? 뭐 생각해 본 적은 없다만 자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자네에게도 있겠지. 자네가 능력과 할 의지만 충분하다면. 아버지, 그럼 가족이면 가산점이 더 있나요? 아이, 솔직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 내 평생을 노력해서 만든 회사인데 내 가족이 되는 사람이 그 뜻을 이어간다면 더 좋겠으니. 연히 네가 좋은 기회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회사에서 쌓은 네 능력 보여줘봐. 자네도 내 회사 일에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됐든 의지가 됐든 뭐든 보여주고. 남편은 웬일로 아빠 앞에서 회사 후계자에 대한 욕심을 비춰 보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불성설이었죠. 저희 언니가 아빠 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시작해 부장까지 맡고 있었는데 회사 일 관련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상대가 되겠어요? 그걸 남편도 영 모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꼈는지 언니가 없을 때 종종 시대와 맞지 않는 실언을 하곤 했죠. 참나, 처형 말이야. 욕심은 부릴 수 있다고 하지만 회사 사장 자리까진 너무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빠가 회사에서 다른 말 나오지 않게 공정하게 하려는 말을 저렇게 하시는 거지. 따지고 보면 우리 언니만큼 아빠 후계자 자리에 맞는 사람이 없지. 인턴부터 낙방까지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회사에 들어왔고 능력 인정받아서 부장까지 됐는데 언니만큼 회사 잘 알고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 여보, 당신 건우 낳고 사회생활 안 한다고 하지만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진 거 아니야? 여자가 어떻게 회사 사장 자리를 맡아? 여자 CEO가 회사를 잘 이끄는 꼴을 못 봤어. 잘 운영해도 결국엔 인수합병해서 자기 배만 채우지. 그리고 아버님 회사 거래처도 많고 상대할 기업도 많은데 여자 사장이면 우습게 보지. 아무리 봐도 이번에 하신 말씀 아버님께서 날 점지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 이번에 내가 아버님 일에 진심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눈도장 확실히 받아야지. 당신 허튼 생각하지 마. 언니가 아니라고 해도 당신은 아빠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제가 하는 말에도 남편은 헛된 꿈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저희 아빠께 언니가 회사 사장 자리를 앉게 되면 걱정할 일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후계자 일로 상대가 되지도 않던 남편과 언니의 경쟁이 과열되게 됐죠. 그런 분위기 속에 남편은 저희 친정 아빠께 어필을 하고 싶었는지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퇴사하곤 대학원 수업과 경영 공부를 시작했어요. 당신 뭐해? 출근 안 해? 안 해. 나 다음 주부터 대학원 수업 들어야 하니까 남은 기간 쉬게 좀 놔둬. 뭐? 대학원? 그럼 회사 그만뒀다는 거야? 당신 미쳤어? 어차피 아버님 회사 물려받을 건데 뭐가 문제야. 일찍 그만두나 나중에 그만두나 그만두는 건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착각을 확신할 수 있는 건지 남편은 회사 후계자가 될 거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어디 한번 된통 당해보라는 생각에 저는 남편이 뭘 하든 가만히 놔두기로 했어요.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이후 남편은 친정 식구들에게 특히 아빠께 자신이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생색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쁘게 살긴 했어요. 대학원 수업을 받기 전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새벽같이 나간 남편은 남은 공부를 하곤 자정을 넘어서 돌아왔으니까요. 그러자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정 아빠가 새로운 모습의 사위를 보고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그런 아빠를 보고 남편은 더 자신만만했었죠. 그러다 언니가 갑작스럽게 유학을 준비하곤 급하게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곤 남편은 자신이 회사 후계자가 된 거라며 즐거워하고 있었죠. 당신 알고 있었어? 처형 유학 간 거. 설마 내가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이제까지 말 안 하고 있던 거야? 내가 차기 회사 사장 된 거 놀라게 해주려고? 이런 건 빨리 알려주는 게 더 좋은 건데. 당신도 참. 어쨌든 나 이성현 이제 고생 끝이다. 드디어 내가 바라던 삶 살면서 회사 사장으로 지낼 수 있다고. 이제 다 된 거지? 처형이 회사 포기하고 유학 갔으니까 회사 이제 우리 거지? 뭐? 우리 거? 그래도 양심이 쥐꼬리만큼은 있나 보지? 우리라고 말을 하긴 하네. 근데 이걸 어째? 이제 우리 아닐 텐데. 내가 왜 당신이랑 우리야?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인 남인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갑자기? 다른 것보다 회사 관련해서 알고 싶은 거 같으니까 아빠 바꿔줄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아빠께 물어봐. 그 다음 내가 알아듣게 설명해 줄 테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던 남편은 얼떨결에 제가 넘겨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는 상대가 친정 아빠라는 걸 알곤 바짝 군기가 든 모습으로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얼굴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언니가 유학을 떠나게 돼 자신이 후계자가 확정됐으니 회사 경영을 배우기 위해 회사로 들어오라는 연락으로 착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 자신만만하고 거만한 남편의 모습은 정말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표정을 짓는 것도 잠시, 조금씩 얼굴 표정이 찌그러지기 시작한 남편은 저희 친정 아빠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바닥이 부서질 것처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전화 통화를 하는 아빠께 살려달라고 울고불고하며 빌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오해를 하신 거예요. 제가 찾아가 뵙고 설명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은 제발... 네? 연정이가 이미 알고 있다고요? 아빠는 남편과 길게 통화하시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빠와 달리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았지만 말이죠. 그렇게 통화를 하는 내내 아빠에게 쩔쩔매고 잘못을 빌던 남편은 전화가 끊기자마자 제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정말 정신 차릴 테니까 제발 나 용서해줘. 앞으로 당신이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지 않을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당신 신경 긁는 것도 내가 하지 못하도록 말릴 테니까 제발 이번만 용서해줘. 어? 이제야 상황이 파악되는가 보지? 근데 당신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겠다는 것도 당신 부모님이 내 신경 긁는 것도 다 알면서 그 짓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 짓을! 미안해. 내가 순간적으로 눈이 돌았던 것 같아. 귀신이 씌이기라도 했나 봐. 근데 이번이 정말 처음이야. 그 전까진 그럴 용기도 마음도 없어서 딴짓한 적 없다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이번만 실수한 거니까 나 용서해줘. 앞으로는 정말 당신한테 아버님 어머님께 잘할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이 그동안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를 그만뒀을 때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저희 친정아빠께 신뢰를 얻기 위해 다녔던 대학원에서 한 여자를 만났던 것부터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곧 있으면 회사 CEO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들떴던 남편은 아빠 직함을 팔아 대단한 재력가인 척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삼류 소설에서 나오는 설정 있잖아요. 돈도 연줄도 없지만 능력을 인정받은 사업가, 그로 인해 한 기업의 사장님의 후계자가 된 설정. 회사 퇴직금으로 돈도 있겠다, 남는 게 시간이겠다, 또 저희 친정아빠와 연줄도 있겠다 싶어 별 지랄을 다 하고 다닌 거죠. 그러다 대학원을 다니던 대학교에서 한 여학생을 꼬시게 됐나 봅니다. 어린 학생에게 대단한 능력자인 척하면서 거짓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뭐든 한 번 시작하는 게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운 것처럼 남편은 그 바람을 시작으로 대학교 밖에서도 여러 여자를 만나오고 있었습니다. 확인된 것까지는 총 3명의 여자를 만났는데 더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 인간 공부를 한답시고 하루 종일 밖에 있으면서 그동안 여자들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속여도 너무 잘 속인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결국 그 꼬리가 잡혔죠. 아빠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모습의 사위를 격려하고자 남편이 다니던 대학원을 찾아가셨습니다. 또 거기가 하필 아빠가 아시는 분께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지인을 만나러 왔다고 핑계를 대고 사위와 식사를 하려던 거였죠. 그런데 아빠가 그곳에서 우연히 다른 여자와 의미심장한 모습으로 있는 남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부턴 아빠는 저에게 자신이 보게 된 모습을 알려주셨고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빠 나름대로 또 저 나름대로 남편의 뒤를 알아봤고요. 그 결과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남편이 여자 3명과 바람을 핀다는 거였어요. 아빠는 저에게 바로 이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바람까지 피우는 남편과 같이 더 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앞서 남편과 이혼하는데 고민하게 만들었던 2가지 내용들 모두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더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게 됐으니까요. 아빠 앞에서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바람 피는 놈에게 아들이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딴 남자라면 아이 곁에 있는 게 정서적으로 더 나쁘기만 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혼에 필요한 증거를 모으게 됐습니다. 언니가 유학을 가게 됐던 건 이번 일과 별개였고요. 이전부터 아빠 회사를 언니가 물려받기로 한 상황이라 경영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예정된 유학기를 떠난 것뿐이었어요. 이혼할 남편에게 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아 남편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뿐이지. 그렇게 자신의 외도를 저도 아빠도 알고 있다는 것과 회사 승계 역시 언니에게 돌아갔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제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박아가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용서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전에도 이혼 생각을 종종 했던 저였는데
다른 여자를 안았던 남편을 용서한다면 제가 미친년이었죠. 내가 미쳤어? 너를 왜 용서해? 내가 너랑 결혼 결심할 때 뭐 때문에 한 건지 알지? 만약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조건 따졌으면 넌 진작에 탈락이야. 애초에 예선에서부터 탈락이었다고. 네가 뭘 가지고 있어? 뭐 집안 수준이 좋아?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다녔어? 아니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 뭐 하나 남들보다 나은 게 없잖아. 근데 내가 너랑 결혼을 선택한 건 네가 날 평생 사랑해 줄 거라는 확신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여자를 만나? 그것도 우리 아빠를 팔아서? 너희 집안은 우리 아빠 팔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니? 네 부모나 너나 내세울 거라고는 우리 아빠밖에 없어? 이제 더는 안 되겠다. 우리 아빠 허구한 날 팔고 다니는 너랑 네 부모 때문에 더 큰일 생기기 전에 헤어져야 되겠어. 너 전화로 아빠 얘기 들었지? 나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 그러니까 헛소리 말고 변호사 선임하든 조용히 합의 이혼하든 이혼하자. 그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 집 나랑 우리 아빠가 해온 집이야. 내가 확인해보니까 이 집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되더라. 그니까 얼른 네 짐 챙겨서 꺼져! 바람핀 놈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아빠와 제가 남편 외도에 관한 증거도 가지고 있는 마당에 결국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시부모가 자식을 대신해 용서를 빌겠다고 친정 부모님과 저에게 찾아왔지만 이제 곧 남남의 사이에 좋은 말이 나왔을 리가 없었죠. 이제까지 당해온 어이없는 일들에 대해서 실컷 욕을 해줬어요. 그렇게까지 했으니 이제 이혼은 물을 수도 없는 일이 됐죠. 합의 이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이 났습니다. 당사자 간에 만날 일도 없었고 변호사들을 통해 통지서만 받고 끝이 났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남편이었으니 저희 쪽에서 제안한 조건들을 다 받아들이고 합의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난다면 제대로 된 복수가 아닐 거예요. 자식을 끔찍이도 생각하시던 친정 아빠 덕분에 더한 복수를 할 수 있었죠. 애초에 대기업은 꿈도 꿀 수 없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아빠를 믿고 퇴사했던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 중소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빠가 방해를 했어요. 회사 대표분과 안면이 있으면 남편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다른 경우에는 면접이든 출근이든 사람을 고용해 방해했죠. 그래서 남편은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고 어렵게 다니게 된 회사에서도 퇴직해야 됐습니다. 결국 취업을 못하게 된 남편은 아빠를 고소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결국 남편은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건 저희 쪽에서 방해할 것도 없었어요. 성실하게 일해도 유지하기 힘든 장사를 나태한 남편 놈이 했으니 잘 됐을 리가 없었죠. 결국 장사가 망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남편의 소식은 더는 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모르지만 예상은 됩니다. 그런 인간이 잘 살겠어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쉽게 살아갈 수 있을까 궁리만 하다 남들에게 뒤처지고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나니 확실히 속이 시원해지는 건 있네요. 다른 분들 사연을 듣는 것보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시원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아들을 잘 키우며 잘 살 거예요. 아빠가 더 이상 실망하시고 걱정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나태해지거나 현실에 안주하려고 할 때 다시 이 사연을 듣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약속해 놓을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이만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